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예산의 편성부터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복습 테스트 자료를 사실 예산의 편성부터 예산의 집행까지 드렸는데, 집행까지 다 나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미 저희 수업에서도 집행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를 드린 거는 좀 양이 많지만, 31번까지였지만, 저는 오늘 편성과 심의 파트까지만 복습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보시는 건 23번까지 선지 딱 10개만 보시면 되니까 힘내서 열심히 봅시다. 자, 예산의 편성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들어가려면 일단 예산 편성에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가기 앞서 예산 편성의 편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예산 편성의 특징, 일선부처와 중앙예산기관, 그 다음 어떤 과정이 상향이고 하향인지에 대한 기본적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일단 예산안 편성의 형식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예산 총칙 기재부가 쓰고요. 각 부처의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월비, 국고 채무 부담행위 이렇게 5가지의 내용들이 지금 현재 예산안 편성에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요 4개는 각 부처가 주고 기재부가 합하는 형태고요. 예산 총칙은 기재부가 씁니다. 그래서 각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했고요. 이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해 출제가 되었던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4번 선지를 이렇게 구성했어요. 우리나라 예산의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예산 총칙,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2월비, 국고채무 부담행위. 그래서 기출선지 나와 있죠? 예산 편성의 형식의 내용과 순서는 총칙,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2월비,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순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단계에 쭉 들어갔었어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대한 수립 지침 통보가 전전년 12월 말일까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 다음에 스타트. 중기사업계획서에 제출이 들어가죠. 중기사업계획서는 아시겠지만 1월 31일까지 가장 중요한 단계가 1월 달에 중기사업계획서, 3월 달에 예산안 편성지침, 5월 달에 예산요구서 이렇게 1, 3, 5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수업 전에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15번 선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사업 계획서를 누구에게?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15번 선지의 내용이고요. 중기사업 계획서 바탕으로 해서요.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만들어야 하고요. 사실 그 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각 부처가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기획재정부는 5회계연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16번 선지 구성하게 되고요. 자, 이 사람 편성 지침도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사실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수립은 나중에 뒤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봤었던 저희 중기사업계획서 그 다음이 바로 예산안 편성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편성 지침 너무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 지침과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작성 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기재부 장관이 통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한 편성 지침에 대한 통보가 3월 달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있고 너무 중요했고요. 국회 예결특위에도 제가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의 제출. 요게 아시겠지만 5월 달입니다.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 요구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요구서 제출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성과 중심의 예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한 성과 계획서,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성과 보고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한 기금관리 주체 역시 기금에 대한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게 5월달 예산 요구서 제출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어서 이거 같이 다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기출선지도 눈에 보이시죠? 예산안 편성 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결특위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말도 안 되죠. 예결특위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뒤에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서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 기획재정부의 예산 사정.
예산 요구서의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율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만약에 독립기관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한다.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여기요. 독립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의견을 구해야 되고, 감액할 때에는 그 규모나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19번 선지 구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독립기관만 그런 게 아니라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가 진행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 실제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안을 제출하죠.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가재정법상의 기한이라고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조세출 예산서,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을 첨부해서 국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예산안 편성 내용이라고 했죠. 예산의 총액 계산. 제가 명료성의 예외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만약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어렵다라면 그런 사업의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총액으로 예산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로 20번 선지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예산안에 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예산에 집어넣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정말 대규모에서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데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의 신규 사업의 경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대규모 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심사해서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을 보류해서 재정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얘는 정말 사전적인 제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의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이나 평가 제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까지 보시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우리가 예산의 편성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산의 심의 과정에 대한 내용 들어갈까요? 예산 심의는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심의 과정은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했고 제가 국정감사부터 예산의 심의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의 심의에 들어가면 예산안 제출, 그 다음 시정연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특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이런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산 주기에 비추어 봤을 때 21년도에 대통령의 22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볼 수가 있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상임위 예비심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중점적으로 좀 봤습니다. 예비심사를 하는 이 과정 전체에서, 그러니까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전체에서 만약에 정부가 동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국회가 정부 예산에 대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고요. 감액은 정부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빈칸 어떻게 쳤냐면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있고 감액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꽤 중요한 내용이어서 문제의 선지에서 꽤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의 각한 금액을 증액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까지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제가 그 다음 예비심사 다음에 상임위의 예비심사 다음에 예결특위의 종합심사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국회법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한다. 누가? 예결특위가. 그래서 국회법은 만약에 상임위 차원에서 삭감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금액을 증액하거나 비목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거는 예결특위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한다. 이런 규정은 국회법에 실어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서요. 전체적인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본회의 심의 확정까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출선지 보시면
국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은 없지만 예산안은 매년 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결특위의 심사가 아니라 본회의의 심사를 끝내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것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예산의 일단 저희 편성과 심의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예산의 집행부터가 우리 지금 기출 빈칸 채우기 내용에 22번부터, 죄송해요. 24번 내용부터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안녕.